생각이 드는 거죠. 동맹국가 함께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속에는 가로가 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위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겪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청구서들이 이제 날라올 시기를 이제 유예해 놓은 거죠.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Winter is coming. 겨울이 다가온다. 그럴 때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유럽 안팎의 변화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최준영 박사님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럽에서 만반의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럽 이제 진짜 이번 겨울 잘 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힘겹게 날 수 있겠죠. 예, 뭐 국민들이 이제 얼어 죽거나 길바닥에 나앉거나 이제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것들이 이제 원활치 않은 뭔가 삐그덕거리고 불편하고 힘든 그런 겨울을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일 틀리기 쉬운 게 이제 일기예보 전망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 전망을 믿는다면 특별하게 뭐 평소보다 더 춥거나 뭐 혹독한 추위는 아닐 거다라는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을 좀 놓고는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을 버틴다라는 것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난방을 할 수 있고 전기를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돌리려면 기업들이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쓸 가스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모아놨어요. 이제 모아놨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가격이 뭐 전력 요금도 마찬가지고 가스 요금도 뭐 1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뭐 8배, 10배, 12배씩 이제 이렇게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힘겨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몽땅 다 부담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정부가 세금으로 상당 부분 보조금이나 다른 식으로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가뜩이나 쓸 돈이 이제 많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에너지 보조금으로 나가야 될 재원을 도대체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재원을 확보를 하면 다른 쪽에 쓸 돈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러시아 가스의 의존도가 높은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다소비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에는 아마 그 가동을 중단하는 곳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과정을 어떻게든 넘겨야 되니까 이제 아예 그 비싼 요금을 내고 아니면 배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예 문을 닫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세계적인 그 제조업 대국인 이제 독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시 한번 서플라이 체인에 또 이런저런 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이 독일 뉴스를 들어보니까 뭐 철강 회사 같은 경우 전력이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아예 생산 라인 가동 멈추고 사람들을 해고하고 뭐 이러던데 네네. 이런 식으로 많은 업종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이렇게 문을 닫게 되면 또 그런 데가 또 고용 창출도 그렇죠. 적잖이 되는 그런 예. 업종이잖아요. 구산업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당장 내가 춥고 배고픈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대로 가도 되느냐 이런 네. 불만들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이미 시위도 많이 벌어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근데 이제 평소와 좀 다른 모습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 불만이라고 그러면 유럽은 뭔가 이제 벌써 여기저기 목소리가 나오고 뭐 어떻게 다르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최근의 모습에서는 그런 면들이 잘 없어요. 일단은 최소한 지도자들 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일치단결하는 메시지를 내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역사적인 교훈에 대해서 다들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38년, 39년 이 시절 때 히틀러가 체코에 대해서 이제 내놔라, 우리 합병하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 그때 체코가 강하게 저항을 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도움을 줬다면 과연 2차 세계대전이 그런 식으로 발생했을까? 라고 생각을 이제 다들 하게 되는 거죠. 즉 상대가 부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해왔을 때 그걸 들어준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에 대한 인식이 이제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어떻게든 참자, 넘기자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그 과정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 이제 겨울을 어떻게 넘긴다 하더라도 정치 상황들이 매우 불안정한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안정의 상징이었던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복잡다단한 모습들이 보이고 이탈리아도 최근에 새로 이제 또 정권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정도만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변동들이 더 잦고 빠르게 나타날수록
사실 이러한 지금까지 단결력은 이제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빠르게 뭔가를 보여줘야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이 상황을 유지하면서 단결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극우 정치 세력이 이제 총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사실 이제 친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방에서 의심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의 이 어떤 친러 성향을 숨기고 당선된 게 아니냐. 이제 결국은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제 극우 성향이 지금은 이탈리아로 시작했지만 극우 정치인들의 특징이 보통 유럽 연합에서 좀 멀어지거나 또는 유럽 연합을 탈퇴하려 하는 경향 그리고 약간 친러적인 경향이 좀 있잖아요. 이런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면 유럽이 흔들리거나 하는 모습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좀 많이 과잉됐다. 어떻게 보면 과장된 보도를 우리가 너무 무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탈리아 총선에서 승리한 거는 이제 우파 연합이에요. 우파 연합이라는 말은 다양한 세력들이 그 안에 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세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탈리아 형제들이라는 정당을 주도하고 있는 여성 정치인 이제 멜로니가 이제 가장 많은 득표를 했으니까 아마 차기 총리로 이제 되겠죠. 근데 이 멜로니라고 하는 이 정치인은 이 우파인데 가만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기준에서 봤을 때는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어요. 네, 그냥 가정을 중시하고 그 기독교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중시하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 그리고 거기에 입각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내세우는 거고 극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반이민인데 우리가 이탈리아가 겪고 있는 아프리카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그 난민을 벌써 십수년째 맞아들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봤을 그렇죠. 때 반이민 정서라는 게 반드시 극우라는 우리가 과거 무솔리니나 히틀러가 만들었던 그런 파시스트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게 맞는가. 네. 물론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탈리아 형제들이라는 그 정당의 계보를 이렇게 저렇게 족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닿긴 닿아요. 무솔리니가 만든 파시스탄까지 닿긴 닿는데 우리가 뭐 집에서도 족보가 위에 누가 있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평가를 받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보면 다양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푸틴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제재에 반대하는 세력들하고 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총리 내정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약속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젤렌스키랑 서로 그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젤렌스키가 먼저 축하를 해주니까 본인은 우크라이나의 강렬한 지지를 확실하게 할 걸 약속한다라고 네. 다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극우의 어떤 그 이 등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들을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럽 극우들이 이제 보통 러시아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한 가지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백인 위주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게 맞춰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인종차별은 나쁜 거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끼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와요. 다양해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래 같이 살아야 되니까 수긍하고 가야 돼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그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근데 한 사회가 어떻게 똑같은 방향으로 이걸 탁 틀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네. 난 지금 싫어 반대해라고 하고 과거를 좋게 보는 옛날이 좋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어떠한 이념들이라는 것들은 이제 옛날로 돌아가고 백인들 그다음에 이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그 용납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 현재 정치적으로 올바르든 PC하다고 하는 것들이 정통주의자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세상이 망하는 것 같은 어떤 도덕의 타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을 실제로 다 달성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어떤 용납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아시아계 사람들이 좀 가서 일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백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럽의 극우파들이 이제 러시아 가면 되게 감격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여기서 식당에서 서빙을 볼 때도 백인들이 와서 서빙을 해줘. 이게 제대로 된 나라지.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되게 감정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유럽 국가들이 EU라는 곳에 들어가면서
이제 득을 보는 나라하고 득을 보지 못하는 나라들이 생깁니다. 네. 득을 보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 저개발 국가들이에요. 한 십수년 전에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었고 최근에는 동유럽 국가들이죠. 네. 어느 날 갑자기 EU에서 막 지원금이 툭툭 떨어져요. 고속도로도 놓고 네. 학교도 짓고 좋아요. 그러니까 EU를 다 사랑해요. 그쪽 사람들은.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뭔가 우리가 세금은 내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라고 남유럽 하는 사람들 국가라고.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우리 정부 위에 우리가 네. 제대로 선출하지 않은 저 EU 브뤼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권한으로 좀 저러고 있는 건가? 라는 불만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거를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감정적인, 종교적인 이런 문제하고 이제 결부가 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 EU라는 이거는 정당하지 않은 단체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사고 구조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극우의 출현이라는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내부의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뭐 좀 더 이해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 궁금한 건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제 극우가 이제 자꾸 이제 좀 더 정치적 지형을 넓혀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유럽 연합의 구심력이 약해지고 원심력이 작동하면서 점점 해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들이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그런 이야기들은 항상 이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죠. 왜냐하면 경제력 규모로 보면은 이제 독일, 프랑스 다음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인데 상당히 취약해요. 국가 부채가 GDP 대비 한 160% 정도 되고 고령화도 심하고 그 다음에 지난 20년 동안 경제 성장률도 한 7%, 뭐 스페인 같은 경우 40% 가까이 됐는데 뭔가 문제가 이제 많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가스에 대한 의존도도 의외로 꽤 높은 나라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자꾸 다른 생각하는 것 같고 넘버 3 국가가 뭔가 별도의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유럽 전체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만 돌이켜 보면 이제 그렇게 나갔을 때 이탈리아가 과연 얻는 이득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뭐 과거 같으면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폭적인 평가 절하를 통해 가지고 리라화를 막 낮춰 가지고 경기를 좋게 만들어서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낮춘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게 별로 없는 상태죠. 뭐 관광업, 그다음 명품 산업 일부 빼고 나면 그에 비해서 이제 EU 쪽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이런저런 패키지 경제 그 부활이라든지 뭐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하는 수천억 유로 규모의 패키지들이 생겨나고 그 패키지를 통해서 이탈리아에 이제 상당히 많은 포션이 이제 할당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너희들 어렵지, 힘들어,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 생기지 않게 잘해라라고 하면서 그래도 나라를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이제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다 끊고 갔을 때 러시아가 그러면 이탈리아가 필요한 것만큼을 도와줄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이제 어떤 언급들, 발언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사들이 강하다. 나는 EU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나갈 거야라고 하지만 글쎄요, 정말 나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경우가 있을까? 특히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따로 나갔잖아요. 네, 예, 원래 그렇죠. 예, 그런데 비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약한 고리가 지금까지는 이탈리아였지만 혹시 앞으로 독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저는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일이 그동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남유럽 재정위기가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세금을 안 들이려고 그랬지만 결국은 독일이 나서서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독일 경제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굉장히 나쁜 쪽에 속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 경제를 지켜줄 버팀목 그리고 이런 남유럽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대신 내줄 그런 나라 이번에 지금 2022년 23년 상황에서는 사실상 없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난 1900 짧게 보면 70년대 이후, 길게 보면 1950년대 이후로 이제 한 뭐 70년 이상 유지해 오던 전략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독일은 소련 또는 러시아를 어떻든 간에 잘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이냐? 교역, 무역 이런 것들로 서로 긴밀하게 묶어놔야 된다. 그래야 저 불곰이 우리를 핥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구애를 이제 해왔던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관계예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최근까지 이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독일이 러시아한테 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독일도 그 와중에 엄청난 이득을 이제 봤던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는 그 비싼 LNG를 사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3분의 1 정도밖에 가격이 안 되는 천연가스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동유럽 지역을 통해서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서 만든 물건을 아시아 지역에 비싸게 팔고 이래서 사실 그 동안에 독일이 이제 잘 성장을 이제 해왔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독일 경제의 어떤 기본 모델 한 축이 이제 붕괴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떻게 이제 해결될지는 모르겠으나 해결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2019년 12월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이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가장 잘 해오던 그런 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내부적으로 합의도 봐야 되고 복잡한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더 빠르게 그 전에 추진하던 에너지 전환 이런 것 더 가속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빠르게 가면 더 낙오되는 산업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불만들이 또 팽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통독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르켈 총리 이제 16년 이제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떻게 안정화됐던 만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독일도 한바탕 이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이제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과거는 다 평안하고 좋아 보이는 이제 그런 시절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2005년, 6년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태평성대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독일 같은 나라가 사실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이렇게까지는 물론 뭐 독일이 통일 독일 된 다음에 잠깐 경제가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그때 어려움은 지금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독일 통독 이후에 그리고 90년대 내내 독일은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럽의 병자 소리를 유럽의 들었겠어요. 병자였죠. 예. 네. 99년, 2000년대 저 기억이 생생해요. 이제 독일은 음. 끝났다. 라는 이야기들을 끝도 없이 들어가는 이 돈들, 그 다음에 올라가만 가는 생산 비용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노력, 외부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이제 독일은 그 상황을 이제 잘 타넘었죠. 네. 유로가 나오니까 고평가되는 마르크 때문에 고생 안 하고 네. 상대적으로 저렴한 환율 덕을 볼 수 있게 됐고 내부적으로는 뭐 하르츠포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일자리, 그다음에 저임금 일자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산 비용을 낮추는 데 성공을 했고 또 뭐 동유럽, 중국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출을 이제 어떻게 더 늘려가면서 위기 탈출에 성공을 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공의 모델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네. 예, 그렇다고 실패도 또 유효기간이 있어요. 맨날 실패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15, 6년 정도까지가 정말 황금기를 구가를 했죠.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 지금 이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다시 겪는 거죠. 어떻든 간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유럽 EU의 중심이니까 잘 해결되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고 많은 국가들이 또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는 비슷하지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거든요. 예, 우리는 자꾸 패턴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네. 또 그렇게까지 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럽 경제가 지금 현재 이제 계속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달러로 다 몰려들고 사람들이 다 달러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앞으로 그러면 유럽 경제를 이끌고 갈 어떤 성장 동력 이런 거는 좀 찾아보기가 좀 한동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궁금하네요. 뭐 한동안 힘들죠. 힘든데 이제 문제는 이제 힘들어지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할 거냐라고 이제 보면 유럽 연합이 지금 이제 당장 문제가 눈썹에 불이 붙은 게 많다 보니까 잘 드러나진 않아서 그렇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식으로 갈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첨단 산업, 이제 핵심 산업에 대해서 자국 내 시장에 진출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해라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죠. 네. 투자를 받아서 공장도 짓고 일자리도 만들고 서플라이 체인도 다시 구축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유럽도 똑같이 할 거예요. 보조금 주고. 예. 아이고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쪽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위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겪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동안에 잘 해왔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종종 써요. 이제 대한민국이 잘 되면 대한민국 기업이 잘 되는 거고, 대한민국 기업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걸 진리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가만 요즘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동맹국과 함께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속에는 가로가 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동맹국이 아니고 동맹국의 기업과. 동맹국의 기업과.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필요한 건지 대한민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필요한 건지를 놓고 보면 후자인 것 같아요. 네. 예, 삼성전자, 뭐 SK, 그다음에 뭐 현대차 같은. 그러면 그 생각은 유럽도 똑같이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너희들은 왜 미국에만 투자하고 우리한테 투자 안 해?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당연히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참 큰 문제입니다. 진짜 어떻게 될지. 예, 이제 진짜로 이제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상황에 놓여 있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그냥 아유 모르겠으니까 그냥 있자라고 하면 그게 대안이 될 수 없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지금 노동력 부족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1년에 2-30만 명씩 노동시장에서 나가시는 분하고 진입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발생해요. 네. 그럼 5년만 돼도 100만 명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에서 사업장을 굴려 만들고 전 세계에서 원료와 부품을 조달해서 만들어서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이 모델이 이제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이제 곧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누구는 좋은데 누구는 꿀 빨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은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저쪽이 어려우면 그 영향은 다 어떻든 간에 우리한테 오는 거고 우리는 또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출발선상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요. 또 영국이 최근에 파운드와 가치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국은 괜찮은 건가? 그냥 저게 그냥 정책 당국의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영국에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1976년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죠. 1976년에 이제 영국이 이제 IMF를 갔었죠. 네. 이제 그때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뭐 정부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고 증세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제 감세를 하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이제 영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지다 보니까 이제 밸런스가 깨져서 결국 IMF로 가게 됐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영국의 중앙은행인 이제 영란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 과거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사들였던 채권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까지 이제 인플레이션과 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반대로 새로 출범한 이제 영국 정부는 그 공약에 따라 가지고 대폭적인 감세, 영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감세, 그리고 내년에도 또 세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기를 진작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해볼 수 있는 일인데 이 현재의 강달러 상황에서 모두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혼자만 지금 엇갈린 스텝을 밟고 있는 거죠. 차라리 튀르키예처럼 일사불란하게 우리는 알바 아니고 금리도 내리고 무조건 화랑을 간다 라고 하면 차라리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영국 같은 나라가 의외의 지금 엇박자를 스스로 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당혹스러워하는 거고 그리고 영국을 들여다보면 그래 좀 불안하지 라는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 가치가 이제 많이 약화되는데 사실 뭐 영국뿐만 아니고 이게 누가 조금 더 먼저냐 나중이냐 차이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강달러 앞에서 킹달러 앞에서 지금 다 추풍 낙엽처럼 쓸려가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해지는 건요. 지구본을 놓고 봤을 때 2023년에 이 킹달러 앞에서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꼽는다면 어디를 꼽으시는지 그리고 유럽은 위험한 지역으로 봐야 되는지 일단 유럽은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안 좋은 걸로 상당히 리스크가 커지는 이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할 것이고요. 안 좋은 지역이라고 그러면 뭐 세계 대부분이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도 사실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혼자 잘 나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데 잘 안 잡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파월 연준의장이 걸었는데요. 걸었는데 한쪽에서는 투자하라고 또 한국 기업들 팔을 비틀어가지고 대만 기업들 팔을 비틀고 해가지고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는 에어컨 켜고 밑에서는 불 떼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내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일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숫자상으로 보면 내년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숫자상으로는요? 예, 근데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는 내년이 제일 아마 바닥일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디가 제일 나쁘냐라고
있다라고 보면 좋은 지역을 찾기가 쉽지 않다. 좋은 지역을 굳이 찾자면 동남아 일부 국가들. 요즘에 동남아 국가들의 환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세라서 네. 왜 동남아 왜 저러지? 현재 그거는. 확률이 강세인 나라들은 다 원자재를 많이 파는 나라들이에요.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셨던 분들 요즘에 혼자 숨어서 웃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헤아라 금리 아주 좋죠. 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니켈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몰려들어서 투자하고 사갈 비싼 돈 주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들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치가 유지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현상들은 또 천년만년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떻게 바뀔지를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기가 이제 내년서부터 도래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힘들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죠. 힘들지만 아직까지 눈으로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에너지 가격도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덜 오른 편이고 전기요금도 덜 오른 편이고. 한전이 혼자 카드 캐리해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청구서들이 이제 날라올 시기를 이제 유예해 놓은 거죠. 네. 이게 결국 청구서들이 이제 날라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해졌던 이제 저금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과연 지금 6, 7% 정도의 금리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이 걸리기까지는 또 이런저런 혼란과 또 희생과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시기인데 그것들이 아마 내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각 나라 상황이 진짜 다 복잡하고 지금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들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 상황을 다 함께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주신 최준영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